네, 이번에는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권정생 선생님, 성함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작가를 뛰어넘어서 어떤 수행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분이 평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신 그 궤적을 살펴보면 돌아가실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많은 인쇄비를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요. 그 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던 부분이라든지 검소하게 성자처럼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천상병 선생님이나 권정생 선생님 이런 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뭐라 그럴까,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애틋한 마음, 이런, 그리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작가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겠다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이 겹치고 겹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정생 선생님 계시는 곳은 저기 의성 근처니까 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냥 시골이니까 한번 생가가 있으니까 다른 우리가 갔던 그 문학관이라든지 작가들의 참 근사한 생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다녀오시고 함으로 해서 또 한편의 내가 느낌으로 이렇게 수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권중생 선생님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아지똥이라든지 이 동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문, 에세이, 뭐 이렇게 뭐 소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권정생 선생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 강아지똥의 작가, 또 뭐 몽실언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수필집도 이분도 내셨어요. 우리들의 하느님, 그리고, 산문집도 있고, 어쨌든 이분은 뭐, 비나리 달인의 집 동화책, 그죠? 무명수고리와 엄마, 이런 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정말 맑고 순수한 그런 글들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은 정말 힘드셨죠. 선생님은 일본 도쿄에서 출생하셨고요.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광복 후에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고, 6.25 때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날 때는 아버지도 정말로 가난한 노무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던 곳도 빈민가였고요. 그래서 이분은 외가가 어디 있느냐면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데, 근데 왔는데도 또 가족들하고 너무 외가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니까 또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김천, 뭐 상주, 대구 뭐 이렇게 막 객지를 떠돌다가 온갖 장수를, 온갖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장사를 하게 되죠. 나무 장수, 담배 장수, 뭐 가게 점원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망가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앓고 늑막염을 앓고 병을 얻어서 어디에 들어오느냐면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죠. 이분 고향이 안동이죠. 의성 밑입니다. 그래서 경북 이제 안동, 정확히 말하자면 일직면인데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병이 깊어지게 되는 가운데서도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중간에도 뭐 이렇게 집을 또 나가가 다른데 조금 떠돌이 하다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교회 문간방에서 살면서 종지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종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참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지기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건강이 조금 호전되고 문감방에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품을 발표하죠.
그렇게 나중에 그 작품들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해가지고 교회 뒤에 이제 빌뱅이 언덕이라는, 지금도 우리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덕 앞에 흙집을, 조그만하게 흙집을 지어서 금소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수필 강의를 하면서 항상 수필이라는 것은 높고 거창한 소재에서 찾지 마라. 낮고 보잘것없고 작고 어둡고 가려진 것, 그런 데서 참 찾아서 높은 의미를 부여하면 참 괜찮은 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강아지 똥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강아지 똥은 어떻습니까? 도린의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골목길에서 이렇게 똥 누고 가죠. 이게 아주 재밌게 사파도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날아가는 참새도 흙덩이도 모두 더럽다고 에이 더러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 똥이 이제 의인화됐죠. 강아지 똥이, 나 같은 더러운 똥이 내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라면서 이제 희망을 막 잃어가는데, 어느 날 비를 만나서 이렇게 민들레 그름이 되고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권정생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이 동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돌멩이, 먼지, 흙, 그런 것도 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격이 달라지겠습니다. 앞 시간에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할 때 김훈 선생님께서 천상병이라는 이제 풍경, 이렇게 해서 그분의 어떤 전체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박연준 시인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우리 권정생 선생님은 생강인형이라는 표현을 적었더라고요. 아주 참 어떻게 생각하면 딱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연준 시인이 적은 글입니다. 그를 떠올리면 흑색의 순한 얼굴을 한 작은 생강인형을 상상하게 된다. 상상 속 생강인형은 순하고 착하고 빛나고 외롭고 달아있고 뭉툭하니 못나고 여린 가운데 쌩쌩한 힘을 가진 존재다. 생강인형의 얼굴은 영락없이 권정생의 얼굴이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특징을 잡아가서 이렇게 써는 이 작가들의 힘은 대단하죠. 저는 뭐 제 얼굴을 얼마 전에 진흙 얼굴을 읽다 하는 글로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거지만, 이 박연준 씨는 자기가 딱 그렇게 포착을 해내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한, 어떻게 포착력, 순간, 포착력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연준 시인의 이 표현도 좋더라고요. 이 시인께서 20대 때 권정생의 산문이 수록된 빌뱅이 언덕과 동시 몇 편을 항상 이렇게 품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는 자기 보고 왜 뭐가 좋았는데 라고 이제 묻는다면 자기가 대답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좋았다. 이 대답이 참 좋죠.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이 쓰는 언어는 쉽고 단순한데 생각은 곡괭이처럼 힘이 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연한 정신에 길을 내기 딱 알맞다. 딱딱한 정신은 어려울 수 있다. 정성으로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권정생의 스타일이다라고 해석해 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려운 문장, 미사여구, 그리고 참 사자성어 또는 유식한 그런 이렇게 철학적인 단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자는 거부 반응부터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물 흐르듯이 유연한 사고, 아주 부드러운 문장, 예, 유려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독자가 아주 미끄러지듯이 쉽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좋았다.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